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보면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보다 한국의 군사력이 더 강하다고요? 처음에는 저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군사력 순위 5위와 6위. 단 한 계단 차이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군사적으로 열등하다고.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에 대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군사력 비교가 아닌 한 나라의 정체성과 자존심에 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일본 방위성 부대신 와타나베 타츠오입니다. 요즘 잠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지난주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회 자료를 보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런 자료들은 대외비로 분류되지만 오늘만큼은 이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회의장에서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보여준 자료의 첫 페이지에는 2025년 글로벌 파이어파워 순위가 적혀 있었어요. 거기에는 충격적인 숫자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5위, 일본이 8위였죠. GFP 지수는 낮을수록 군사력이 우월함을 의미하는데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아래라니. 육군 전력만 놓고 보면 한국은 세계 5위, 우리 일본은 겨우 10위에 불과했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이라.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서 한국 대표단의 눈빛이 달라 보였어요. 그들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국 대표단 단장인 박민수 장군은 특히 당당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과 말투에서 자신감이 넘쳐났어요. 처음에는 그저 개인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국가적 자부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병력 520만 명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인구 1억 2천만 명을 가진 일본과 비교해도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게다가 K2 전차와 세종대왕급 구축함 같은 첨단 장비도 갖추고 있었죠. 한국의 K2 전차는 일본의 10식 전차와 비교하면 무게는 더 나가지만 화력과 방어력 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우리의 아타고급 이지스함과 맞먹는 규모와 성능을 자랑했어요.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한국의 K9 자주포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9개국에서 운용 중이라니. 반면 일본의 자주포는 해외 수출이 전무한 상태였죠. 이런 차이가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우리 일본의 무기 체계가 열등해서일까요? 아니면 수출 전략의 차이일까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호텔방으로 돌아와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평생 일본의 우월함을 믿어왔던 제게 이 순위표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정찰 능력 부분에서 한국이 군사위성 확보로 정찰 자립도가 향상되었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죠. 반면 일본은 대북 감시에서 한국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병사들의 전투준비태세 평가 부분이었습니다. 한국군은 상시 전투준비태세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고 유사시 24시간 내 전면 동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일본 자위대는 평시 전투준비태세 70% 수준으로 동원 체계도 상대적으로 느린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비나 병력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군사 시스템의 효율성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잠을 이루지 못한 채 호텔방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도쿄의 밤하늘은 여전히 평화로웠어요. 수많은 빌딩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이 평화는 어쩌면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일본은 안전한 걸까요? 한국이 일본보다 군사적으로 우월하다면
그동안 우리가 믿어온 안보 패러다임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날 일정은 방위산업 관련 회의였습니다. 무겁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회의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어제 본 자료의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우리는 알지 못했을까? 아니, 알고도 인정하지 않았던 걸까? 방위산업 수출 성과 보고서를 받아들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액이 2024년 기준 170억 달러라니. 일본의 방위력 증강 계획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성과였어요. 특히 동남아 시장에서 한국의 K2 전차와 우리 일본의 10식 전차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K2를 선택했다는 사실. 이건 정말 견디기 힘든 현실이었죠. 자료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한국의 수출 전략이 매우 공격적이라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장기적인 정비 지원까지 포괄적인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국가 간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일본은 아직 이런 접근법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었죠. 회의실 창문 너머로 도쿄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평화롭게 보이는 이 도시 위로 드리운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일본의 안보가 정말 괜찮은 걸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회의장에는 세계 각국의 방산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한국 대표단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방산 기업 대표들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스에는 항상 사람들이 북적였죠. 반면 일본 부스는 상대적으로 한산했어요. 이런 차이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의 대표 이승현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고 표현력도 뛰어났어요. 일본 대표들이 종종 통역에 의존하는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우리 K2 전차는 터키, 폴란드, 이집트 등에 성공적으로 수출되었으며 K9 자주포는 현재 9개국에서 운용 중입니다. 그의 말에 참석자들은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가격 대비 성능입니다. 우리 제품은 서구 무기 대비 20-30% 저렴하면서도 동등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승현의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인상적인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2015년 36억 달러에서 2024년 170억 달러로 급증한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9%의 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유례없는 성과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한국 방산 제품의 강점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무기체계의 핵심 경쟁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설계입니다. 분단 국가인 한국은 항상 실제 전투 상황을 고려해 장비를 개발해왔습니다. 둘째, 뛰어난 가성비입니다. 우리는 동등한 성능을 더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셋째, 고객 맞춤형 접근법입니다. 우리는 구매국의 요구에 맞게 시스템을 변경하고 현지화하는 데 유연합니다. 이승현의 발표가 계속될수록 제 가슴은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일본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완화하여 방산 수출을 늘리려 노력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미미했어요. 우리가 개발한 첨단 무기들은 대부분 자위대만 사용할 뿐 해외 판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발표 중 특히 눈길을 끈 것은 한국의 방산 수출이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안보 동맹 강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승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무기체계는 단순한 제품이 아닙니다. 이는 국가 간 장기적 협력의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국과의 30-40년에 걸친 안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제 귀에 깊이 박혔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방산 수출을 단순한 상업적 활동으로만 보았지, 이런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성공하고 일본이 뒤처진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 중 질의응답 시간,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이 급증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제 질문에 이승현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우수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술력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장비는 현장에서 검증된 것들이라 신뢰성이 높습니다. 그의 대답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일본의 방산 제품은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는 약점이 있었거든요.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세일즈맨 역할을 하기도 하죠. 국가적 차원에서 방산 수출을 중요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일본과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방산 수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커피 브레이크 시간, 필리핀 대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와타나베 씨, 한국의 FA50 경공격기를 검토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의 제품과 비교해 어떤가요? 그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사실 우리 일본은 아직 자체 개발한 전투기 수출 경험이 없었습니다. 각 국가의 필요에 맞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애매한 대답에 그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죠. 그 필리핀 대표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의 경공격기를 도입했고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정비도 용이하고 조종사 훈련 시스템도 함께 제공받았거든요. 이번에는 추가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일본이 얼마나 국제방산 시장에서 뒤처져 있는지 더욱 실감했어요.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제 마음에는 무거운 현실이 서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여러 분야에서 일본을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제 마음에는 무거운 현실이 서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30년 전 미국 조지아주 포트 베닝 보병학교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곳에서 한국군 장교 김준호와 함께 훈련받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기억은 오랫동안 제 마음 한구석에 의도적으로 묻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김준호는 체력 테스트에서 항상 최상위 성적을 거두었고 전술 훈련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였죠. 저는 그를 따라잡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던가. 하지만 결국 그의 등만 바라보며 달려야 했습니다. 젊은 시절 첫 만남부터 인상적이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있을 때 김준호가 들어왔어요. 그는 제게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와타나베 씨. 저는 한국에서 온 김준호입니다. 같은 아시아 출신으로서 서로 도우며 이 과정을 잘 마치면 좋겠습니다. 그의 친절한 인사에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경계심도 들었어요. 당시 저는 한국을 그저 일본보다 못한 나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나라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훈련이 시작되고 첫 번째 체력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5km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장애물 코스 등 고강도 테스트였어요. 저는 자위대에서 상위권의 체력을 가진 장교였기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김준호는 5km 달리기에서 17분 30초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고 팔굽혀펴기는 제한 시간 내에 87개를 해냈습니다. 반면 제 기록은 5km 19분 45초, 팔굽혀펴기 62개에 그쳤죠. 모든 종목에서 그에게 크게 뒤처졌습니다. 훈련 교관인 스미스 상사는 김준호의 체력에 감탄했습니다. 30년 군 생활 중에 이런 체력을 가진 아시아 병사는 처음 봅니다. 당신은 특수부대 출신인가요? 김준호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정도 체력은 기본입니다. 특히 해병대나 특전사는 이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의 말에 스미스 상사는 물론 저를 포함한 다른 훈련생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군의 훈련 강도가 그렇게 높다니. 당시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장애물 코스였어요. 하루는 비가 내린 후라 진흙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을 지날 때 미끄러져 넘어졌고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었죠. 낙오될 위기에 처했을 때 김준호가 뒤돌아와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함께 가요, 와타나베. 그의 도움으로 코스를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서 김준호는 자신의 훈련 비결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실전을 가정한 훈련을 많이 해요. 완전 군장을 메고 30km 행군은 기본이고 실탄 사격도 미군보다 많이 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휴전선 너머에 항상 적이 있으니까요. 그의 말에서 한국군의 실전적인 훈련 철학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전술 훈련에서도 김준호는 탁월했어요. 팀 리더로 선발된 날, 그는 다양한 국적의 장교들을 효과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미국 교관들도 그의 리더십을 칭찬했죠. 김중희는 타고난 지휘관입니다. 몸으로 보여주는 리더십이 인상적이네요. 그런 평가를 들을 때마다 질투심이 일었어요. 왜 나는 저렇게 못하는 걸까? 특히 소규모 부대 전술 훈련에서 김준호의 접근법은 매우 공격적이고 창의적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적의 약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과감하게 공격 지점을 선택했어요. 교관들은 그의 전술적 판단력에 감탄했습니다. 김중희의 접근법은 매우 실용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이론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네요. 훈련 과정 중 야외 생존 훈련이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최소한의 장비로 숲속에서 생존해야 했어요. 저는 도시에서 자란 터라 자연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반면 김준호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그는 식용식물을 찾아내고 함정을 설치하고 쉘터를 만드는데 능숙했습니다. 그는 손재주도 뛰어났어요. 나뭇가지와 낙엽만으로 비와 바람을 막는 완벽한 은신처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작은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도 알고 있었죠. 그가 만든 간이 덫에 실제로 토끼가 걸려든 것을 보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 제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어요. 김준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군대에서는 기본이에요. 모든 남자가 이런 훈련을 받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한국의 군사훈련이 얼마나 실전적이고 체계적인지 깨달았습니다. 밤에는 종종 서로의 나라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김준호는 한국의 분단 상황과 항상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 군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모든 남자는 군 복무를 통해 국가 방위의 책임을 배웁니다. 그의 말에서 국가와 군대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제가 들려준 일본 자위대 이야기는 그에게 다소 생소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우리는 자위만을 위한 조직이라 공격적인 작전은 훈련하지 않습니다. 제 말에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죠. 하지만 실제 전쟁이 일어난다면 공격 없이 어떻게 방어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의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점이 늘 의문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일본의 현실이었고 우리는 그 체제 안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훈련 마지막 날 종합평가가 있었어요. 김준호는 당당히 최우수 훈련생으로 선정되었고 저는 겨우 상위 30%에 들었습니다. 수료식에서 김준호가 표창을 받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굴욕감도 느꼈습니다. 그는 단상에서 내려오며 받은 트로피를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와타나베, 이건 내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한국 군대가 가르쳐준 것들 덕분이에요.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을 뿐이죠.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당시 저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수료식 후 작별 인사를 나눌 때 김준호가 제게 말했습니다. 와타나베 씨,
함께 훈련받을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면 좋겠네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그저 형식적인 대답을 했어요. 그래, 나도 그랬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한국 장교에게 졌다는 사실을. 그 기억은 제게 굴욕으로 남아 있었어요. 포트 베닝에서의 훈련이 끝난 후 저는 그 경험을 의도적으로 억누르려 했습니다. 일본이 더 강하다, 일본이 더 우수하다고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세뇌시켰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억눌린 기억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현실과 지금의 현실이 같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은 정말로 강한 나라였습니다. 다음 날 안보회의에서 미국 장성인 존슨 대령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군사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중요한 동맹국입니다만 실전적인 측면에서는 한국군이 더 준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육군 전력과 전투 준비 태세 측면에서요. 그의 대답에 더 깊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질문에 존슨 대령은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역사와 환경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항상 실존하는 위협과 함께 살아왔고 그것이 군대 문화에 깊이 뿌리내렸죠. 1970년대 한국군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관련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보내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1970년대 한국군 신체 검사에 관한 보고서였죠. 제목은 1970년대 한국군의 신체 조건 분석 역대 최고의 병력 자원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으면서 저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1970년대 한국군 병역 판정 검사에서 1에서 3급 판정률이 전체의 89.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는 1980년대 85.2%, 1990년대 81.4%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특히 1급 판정 비율이 34.5%로 2000년대 28.1%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았죠. 놀라운 것은 이 수치가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현대 한국 청년들의 신체 조건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의 그 기록은 여전히 최고 기록으로 남아 있었어요. 이는 그만큼 당시 한국 젊은이들의 신체 조건이 탁월했다는 의미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자세한 통계 자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평균 신장 168.2cm는 당시 아시아 평균 165cm를 상회했으며 체중도 61.5kg으로 영양 상태가 매우 양호했습니다. 편평족 판정률은 4.3%에 불과해 2020년대의 11.2%와 비교하면 근골격계 건강이 훨씬 우수했던 것으로 나타났어요. 1973년 국방의학연구소 조사에서는 20대 남성의 폐활량 평균이 4200cc로 현대 3800cc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시력 기준 1.0 이상 적합률도 78%로 현대의 62%보다 훨씬 높았죠. 보고서에는 이런 우수한 신체 조건의 배경으로 몇 가지 요인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1970년대는 경제성장 초기 단계로 육체 노동의 비중이 높아 자연스럽게 근력이 발달했다는 점. 둘째, 학교 급식 확대로 영양 공급이 개선되었다는 점. 셋째, 디지털 기기가 없던 시절이라 야외 활동이 활발했다는 점 등이었어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보고서 결론 부분이었습니다. 1970년대 한국 청년들의 우수한 신체 조건은 단순한 생물학적 특성이 아닌 국가 재건의 의지와 결합된 시대적 산물로 볼 수 있다. 이들이 현재 60, 70대가 되어 한국 사회의 중추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신체적 강인함이 정신적 강인함으로 이어져 한국의 급속한 발전을 이끌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자료를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강인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들이 지금은 70대의 노인이 되었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기반 위에 현재의 한국이 서 있다는 사실. 이것은 정말 존경할 만한 일이었죠. 안보회의 중간에 영토 문제도 논의되었습니다. 독도 문제가 언급되면서 분위기가 급격히 냉각되었어요. 한국 대표 박민수 장군은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한국 영토라고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려 했지만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어요.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입니다. 역사적 문서와 국제법적 관점에서 분명합니다. 제가 일본의 공식 입장을 밝히자 박민수 장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자료집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와타나베 부대신, 이것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역사적 문서들입니다. 1696년 일본에도 막부의 문서부터 1905년 일본의 불법적 편입 과정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가 작성한 태정관 지령인데 여기서 일본 정부 스스로 독도가 일본과 무관하다고 인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박 장군의 준비된 반박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었고 단지 정부의 공식 입장만 전달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세세한 역사적 근거 앞에서는 더 이상의 논쟁이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한국 대표단의 자신감과 우리 일본 대표단의 당혹감 사이의 대비였어요. 그들은 준비가 철저했고 논리적이었으며 무엇보다 자신들의 입장에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반복해온 주장만 되풀이할 뿐 진정한 논거가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었죠. 휴식 시간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을 때 박민수 장군과 마주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와타나베 씨,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악감정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입장을 대변할 뿐이죠. 하지만 그의 다음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알고 계십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독도는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제강점기의 아픔과 연결된 민족적 상징입니다. 2024년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62%가 일본을 통일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그런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다니. 저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대답했어요. 그러자 박 장군은 조금 누그러진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두 나라는 복잡한 역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면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의 태도는 존경할 만했어요. 우리 일본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쿄의 호텔방에서 아들 유스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스케는 대학교 3학년입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침 일찍 전화하시다니. 아들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유스케, 너 졸업 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니?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취업 준비 중이에요. IT 기업 몇 곳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자위대는 어떠니? 요즘 자위대 장교 코스가 좋다던데. 제 말에 아들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버지, 또 그 이야기세요? 저는 군대 같은 곳에 관심 없어요. 그리고 요즘 누가 군인을 하나요? 미래가 없잖아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에게 군대는 이제 매력적인 직업이 아니었죠. 반면 한국에서는
군 복무가 남성의 통과 의례로 자랑스러운 경험으로 여겨진다고 들었습니다. 국가를 지키는 일보다 중요한 게 있겠니? 내 또래 한국 청년들은 대부분 군 복무를 마치고 자부심을 갖고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더구나. 제 말에 유스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왜 자꾸 한국과 비교하세요? 한국은 한국이고 일본은 일본이잖아요. 그리고 전 평화로운 일본에 살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군대 같은 곳에 가지 않아도 되니까요. 아들의 대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세대와 아들 세대의 간극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저희 아버지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로 항상 국가와 가족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가치관을 받아들였죠. 하지만 유스케에게 그런 가치관은 구시대적으로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들과의 대화를 마친 후 다시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회의 마지막 날이었고 미군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미국 교관 존슨 대령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최근 우리 훈련 프로그램에서 가장 인상적인 성과를 보이는 군대가 한국군입니다. 특히 지휘관들의 리더십과 병사들의 체력, 그리고 적응력이 뛰어나죠. 그의 말에 회의실 안에 일본 대표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이 군사훈련에서도 일본을 앞선다니. 존슨 대령은 계속해서 한국군에 대한 칭찬을 이어갔습니다. 한국군은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선호하며 극한 상황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보여줍니다. 이는 1970년대부터 이어진 한국군의 전통인 것 같아요. 그의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1970년대. 그 시절 한국은 경제적으로 일본보다 훨씬 뒤처져 있었는데 군사력은 이미 강했다는 말인가요? 다음 슬라이드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최근 10년간 국제군사훈련 평가라는 제목 아래 여러 국가의 성적이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한국은 미국, 영국 다음으로 3위였고 일본은 7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자위대 장성의 얼굴이 굳어진 것이 보였어요. 물론 각 나라마다 강점이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기술적 정밀함과 규율에서 뛰어나죠. 존슨 대령이 덧붙였지만 그것은 패배를 위로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당신들도 나쁘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회의가 끝난 후 노트북을 켜고 한국의 방위 산업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눈에 띈 것은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율이었어요. 4%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한국은 기술 혁신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한국의 자주국방 정책은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기부터 본격화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당시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독자적인 방위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었죠. K2 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 이 모든 무기체계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KF-21은 세계에서 8번째로 독자 개발한 전투기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어요. 일본도 F2 전투기를 개발했지만 사실상 미국 F-16의 라이센스 생산에 가까웠죠. 반면 KF-21은 훨씬 더 높은 국산화율을 자랑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단순히 무기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방산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첨단 기술을 개발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일본이 배워야 할 모델이었죠.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의 인구 대비 군사 효율성이었습니다. 5천만 인구의 한국이 1억 2천만. 인구의 일본과 맞먹는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의미였어요. 물론 징병제라는 제도적 차이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군사 교리와 훈련 체계에 관한 자료도 찾아보았어요. 한국군은 현실적 훈련을 중시하며
실전에 가까운 환경에서 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포트 베닝에서 본 김준호 장교의 모습과도 일치했죠.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하며 느낀 것은 한국의 군사력이 결코 우연히 강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그것은 국가적 의지와 체계적인 계획, 그리고 지속적인 투자의 결과물이었습니다. 1970년대 황금기 세대의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한국은 차근차근 군사 강국의 길을 걸어왔던 것이죠. 마지막 날 회의를 마치고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제가 알게 된 것은 단순히 한국의 군사력이 우수하다는 사실을 넘어 진정한 강국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이었어요. 일본은 경제적으로는 강했지만 국가 안보와 정체성 측면에서는 어쩌면 약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높은 빌딩들, 질서정연한 도로, 깨끗한 거리.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 속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아들 유스케와의 대화가 다시 떠올랐어요. 젊은 세대들에게 국가란 무엇인지, 그들이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우리는 그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시간을 보내며 일본과 한국의 역사를 생각해 보았어요. 두 나라는 수천 년 동안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갈등하며 지내왔습니다. 특히 20세기 전반기 일본의 한국 강제 병합은 양국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겼죠. 그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는 것을 이번 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그 아픈 역사를 딛고 일어나 군사 강국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이었어요. 특히 1970년대 한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강인한 군인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룬 성과는 오늘날까지 그 어떤 세대도 넘어서지 못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비행기에 탑승하자 창밖으로 도쿄의 전경이 보였습니다. 이륙하면서 도시가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이라는 것들이 실은 우리의 편견에 불과했던 것은 아닐까요? 기내식을 먹으며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 성공 사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특히 K2 전차가 폴란드, 터키 등의 대규모로 수출된 사례가 인상적이었어요. 일본도 무기 수출 제한을 완화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미미한 상황이었죠.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접근 방식의 차이였을 겁니다. 한국은 실용성과 가성비를 중시했고 고객 국가의 니즈에 맞춘 제품을 개발했어요. 반면 일본은 자국군의 필요에 맞춘 첨단 기술에 집중했고 그 결과 가격이 높아지고 수출 경쟁력이 떨어졌던 것이죠.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는 동안 창밖으로 하늘과 구름을 바라보았어요. 문득 포트 베닝에서 만났던 김준호 장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열등감과 질투심. 그것이 지금까지 제 인식을 왜곡시켰던 것은 아닐까요? 한국을 인정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무시하고 평가절하하려 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기내에서 제공된 태블릿으로 한국의 최신 뉴스를 검색해 보았어요. 한국은 최근 우주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통해 우주 강국으로도 발돋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죠. 이 모든 성과의 밑바탕에는 국가 안보와 자주 국방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일본도 뛰어난 기술력과 경제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부족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위기의식과 도전 정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북한이라는 실질적 위협 앞에서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진화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강해졌어요. 반면 일본은 평화헌법의 보호 아래 안주하며 점차 위기의식을 잃어갔던 것은 아닐까요? 비행기가 착륙을 준비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이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 일본의 미래에 대한 생각,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 이 모든 것이 새롭게 정립되고 있었어요. 일본 방위성 부대신으로서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를 추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쿄에 착륙한 후 집으로 향하는 길, 아들 유스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유스케, 아빠야. 저녁 시간 괜찮니?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구나.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7시에 우리 집 근처 이자카야에서 만나요. 그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호기심이 느껴졌어요. 저녁, 이자카야에서 유스케를 만났습니다. 그는 대학 생활과 취업 준비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이번 출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들려주었어요. 한국의 군사력과 제가 느낀 충격,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며 깨달은 점들을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갑자기 한국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세요? 유스케가 궁금해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평생 일본이 아시아에서 최고라고 믿어왔단다. 하지만 이번 출장을 통해 그것이 편견이었다는 걸 깨달았어.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은 나라지. 유스케의 눈에 놀라움이 비쳤습니다. 정말요? 아버지가 한국을 인정하시다니 놀랍네요. 무엇이 그렇게 인상적이었나요? 제가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어요. 그들의 의지야.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단다. 특히 1970년대 청년들. 그들은 지금 70대 노인이 되었지만 그 세대가 오늘날 한국의 기반을 닦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강인함은 어떤 세대도 넘어서지 못했단다. 유스케는 관심을 보이며 더 자세히 물었어요. 저는 한국군의 훈련 체계, 방위산업 성공 사례, 그리고 자주 국방 철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유스케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아버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한국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런 깨달음이 아버지의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제 마음속에 있던 생각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일본과 한국이 과거의 갈등을 넘어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했으면 해. 우리 각자가 가진 강점을 결합한다면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방위성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지만 적어도 내 인식부터 바꾸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생각해. 유스케가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변하시다니. 정말 놀랍네요. 저도 한국에 관심이 생겼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국에 여행 가보고 싶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함께 가자꾸나. 제 제안에 유스케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어요. 아들과의 관계도, 한국에 대한 인식도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위성으로 출근하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며 일본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변화를 추구하겠다고. 그리고 그 첫걸음은 한국과의 진정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가장 먼저 한 일은 한미일 안보협력 프로젝트 계획서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었어요. 이전에는 미국의 요청에 마지못해 응하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협력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어요. 대통령에게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며 저는 처음으로 솔직한 평가를 담았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더 이상 과소평가할 대상이 아니라 배우고 협력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일본의 미래 안보는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과거 30년 전 포트 베닝에서 만났던 김준호가 생각났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혹시 그도 한국군 고위 장성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와 다시 만나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도시, 이 아름다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쩌면 그 답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계하고 때로는 무시했던 이웃나라, 한국과의 협력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몇 주 후, 방위성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었습니다. 제가 일본 측 책임자로 임명되었고, 바로 오늘 서울로 떠나 첫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을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보고 배우고 싶었습니다. 서울 공항에 도착해 대기하고 있던 차에 탑승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측 태스크포스 책임자가 직접 마중 나와 있었는데 그는 다름 아닌 30년 전 포트 베닝에서 만났던 김준호 장군이었어요. 와타나베 씨, 30년 만이군요.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김준호는 변함없이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제 마음은 벅차올랐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김 장군, 저도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나눌 이야기가 많을 것 같군요. 제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만날 시간입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준호와 함께 두 나라의 미래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내가 무시했던 나라가 아니었다.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였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의 한 레스토랑에서 김준호 장군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와타나베 씨, 일본은 왜 그동안 한국을 과소평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생각한 끝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너무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 대국이라는 자부심이 우리의 눈을 가렸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국이란 경제력만이 아니라 국민의 정신과 의지,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에서 나오는 것임을. 김준호 장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일본의 정밀함과 체계적인 접근법은 정말 놀랍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함께한다면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지 않을까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단 1초면 되지만 그 한 번의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양국 관계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